농심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2%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 증가했습니다. 매우 적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뜬금없이 한중 수교 30주년 뉴스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 동아일보 그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과 디커플링 하라,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것이라면 중한이 아니라 한중으로 표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중국 애들이 여기 뭐 이렇게 얼굴은 좀 부드럽게 나와 있지만은 그 주한 주중대사가 이건 뭐 얘네들의 그 자기 건방짐은 그 한국에서 개최되는 리셉션인데도 불구하고 지들 나라 이름부터 썼다 이거죠.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뭘 한다 그러면 한미라고 쓰지, 그 미한이라고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중국 아새끼들이 한국을 아주 속국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과 베이징 다오 위타이 초어대라고 그러나요? 거기 그에서 그 동시에 화상회의로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디커플링 단절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라고 한국에 요구했고,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라고 그 취재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이런 그 보도 내용에 즈음해서 일반 그 유튜브 그 민간이라고 하겠죠. 그 어떤 그 언론 역할을 하는 유튜버들의 표현은 벌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년, 이젠 중국이 버릇을 고쳐야 한다. 요것은 이제 조금 그 이 좀 감정적인 표현이죠. 파이타임즈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유명 유튜버 중에 3프로 TV라는 게 있는데 모두가 철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미 그 소개를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그 뭐 정치 외교 면을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그런 얘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월 25일자 중심으로 농심물린 원자재의 매운맛이라고 아시아경제에서 그 소개를 했고, 결국은 9월 15일부터 그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11.3%, 그 다음에 5.7%, 신행률은 5.7%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고요. 또 원가 부담에 결국 오른다. 농심 추석 이후 라면 스낵 가격 인상.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 재료비라는 원재료 가격에 대한 내용을 그 스루프 회계는 상당히 그 비중 있게 분석을 하는데, 이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30만 7천 원으로서 2021년 말 대비 11,500원이 떨어져 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87%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주는 농심홀딩스가 32.72%고요. 국민연금 11.08%, 외국인이 13.46% 가지고 있습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에서 위의 내용부터 먼저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매 가격에 제대로 연동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14.2%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9.3%가 증가했다는 뜻은 원재료비가 그 상승했다, 더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폿은 원재료비와 가공비를 디커플링 하는 것이 요체인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 공업 생산 국가로 키웠다고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원가 회계의 패러다임으로는 중국이 노임이 쌌기 때문에 이 가공비죠. 가공비가 쌌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놔두고 이거를 위해서 이 제조 원가 개념으로는 그쪽이 결국 싸니까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우리는 소비한다는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원재료는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가공비라는 고정비 성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도 인건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인건비가 뭐 높다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고정비이기 때문에 경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원재료비가 우선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 다른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중국과 디커플링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면은 그 스루폿 회계가 미래에 맞는 그런 회계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루폿은 7.6%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폿율은 2.5%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7.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하고 생산성은 오른 게 없고 내린 것도 없고 그냥 동일한 이 성적을 냈습니다. 동일한 성적을 낸다면은 요즘 같아서는 인플레 시대에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뒤처진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판매를 하면서도 207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6억 원가량이 적게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재료 가격이 더 크게 올랐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그 원재료 가격 추이 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소맥이 41.5%, 함유가 40%, 이게 가장 중요한 주요 원재료인 모양인데요. 한 40% 선에 올랐는데 작년도에 조금 그 라면 가격을 올렸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 안 올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재료 가격은 상반기 중에도 크게 올랐는데 도저히 이제는 못 견디겠다. 꿀꽈배기라고 58.6% 제품 가격이 올린 거는 이제 그 매출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새우깡도 조금 7.2%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낵류들은 더 조금만 올리고 이제 라면 유도를 평균 11.3% 상승시킨다는 얘기죠. 인상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그 WCAI가 11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는 그 규모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성분 내용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 비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그 가공 비율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가공 비율이 22%로 떨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역산으로 풀이해낸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매출원가 재료비는 18.5%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7.8% 증가했습니다. 그 가공 비율은 2%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에서 2단계, 1단계, 2단계는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하나만 맞는다고 제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있다 절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다른 측면에서 경영 지표 가지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또 접근하고 있는데요. 재고 회전율이 9회전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스루프율도 떨어졌습니다. 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떨어지면은 회계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도 앞서 그 입증했듯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스루프율 하락은 결국 그 동결 내지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안 올랐으면 하락했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원인 추론은 확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 미래가치는 3.2% 증가밖에 못했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약간 빨라졌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매우 느려졌습니다. 이렇게 그 매입 채무 지급이 꼭 그 원재료 구매만이 아니고 기타 이제 미지급 비용 내지 또 미지급금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대금 지급이 늦은 것이 이게 좀 농심의 또 문제라고 좀 보아집니다. 현금이 딸리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50억 가량 있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30.8%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76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0.3%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그 차입금을 169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0.9%, 아주 거의 무차익 경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재무구조는 튼튼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이익배당으로서 ROE 1.1%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종 100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1%로서 약간 상승했습니다만 너무 빈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만이 이제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 중에서 금융상품 내지는 금융자산이 또 뭐 상당히 있는데, 바로 위기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현금성 자산만으로 기준을 잡았기에 이렇게 좀 작게 됩니다만은, 만약에 진짜 위기 상황이라면은 금융상품이라도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그런 금융상품을 말해주면은 풀기가 싫으니까 결국 운영자금으로서 뭐 크진 않지만은 169억 원을 차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6.4%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연간 매출을 예측을 해보는 거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단순 2배를 합니다만은, 제가 만들어 본 알고리즘은 생산 재료비가 원가가 상반기까지 이제 6,879억 원이 있는데 2배 하면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되겠죠. 그게 원재료가 추가로 이 가격이 20% 인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추적을 해보면은, 또 재고는 15% 증가한다고 봤을 때 총 제조 비용은 1조 9천억 원이나 되는데 매출 원가는 1조 870억 정도 돼가지고 매출은 거꾸로 이거를 위에 밑에서부터 다 더해 나가면은 2조 4,647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어떤 B2B 거래에서 제안을 247만 9천 원짜리 제안서를 농심이 이거에 팔겠다. 뭐 라면에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것으로 무슨 대기업 구내식당에라든지 한 건에
이렇게 되는데, 뭐 깎는 게 능사니까 항상 많이 깎지도 않고 요즘 남는 거 없이다 하니까, 요게 이제 저기 원재료 가격 다 인상분을 저기 반영시킨 거죠. 그래도 깎여가지고 했을 때 그래도 43,000원 정도 남는다. 그러면은 이게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 수량을 깎는 대신 매출 수량을 한 3%더 좀 판매 좀 해주라라는 협상을 해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은 한 75,000원 정도, 100만 원 단위로 얘기하면은 754억 정도 그 이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원가 회계로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디커플링하는 그 스루풋 회계 사고방식으로 가면은요, 마찬가지로 생산 재료비를 20%더 증가한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120%를 증가시키면은 스루풋 회계는 이 매출액하고 매출 재료비가 그 비례하기 때문에 매출액도 동시에 120%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루풋율도 약간 그 마진율을 그 올리는 거로 0.9% 올리는 거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도 뭐 거의 18회전인데 18회전 적용을 좀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 잡은 것이 이 2조 5천억 원대, 원가액이 2조 4천억 원대인데, 이거는 그 스루풋 회계 쪽이 더 좀 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용 기준으로 그 손익분기점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은 운영비용은 좀 안 올리는 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만 한 150%더 이익을 내본다는 그런 그 변수 두 가지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슬픈일은 그냥 42% 적용했을 때 거의 뭐 손익분기점 선일까요? 그래도 517억 원 남는다 할 때 2조 2천억 원을 판매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손익분기점 산식의 그 맹점이 여기서 또 하나 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용으로 그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비 변동이 있다는 것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손익분기점은 이거 위에 거하고 100% 맞아떨어지지만은, 여기 그 손익분기점 산식은 재료비의 변수를 그 고려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갭이 그 나타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이 경우에는 이게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원재료 연동형으로 해서 재료비가 20% 오르면은 판매 가격도 25% 올려달라는 그런 이 의견으로 푸시를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판매 가격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드라마틱하게 좀 이 B2B 거래로서 전망을 막 아까 한 대로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그 이 스루픈율이 41.4%가 되는데, 제한을 할 때 이 매출 재료비율을 좀 내리면은, 내린다는 뜻은 거꾸로 판매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1.8% 정도 올려가지고 259만 4천 원에 판매를 하겠다. 아까 그 원가는 뭐 240 몇만 원 나오죠.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면은 한 그 110만 원 남는 거로 이렇게 스루풋이 됩니다. 요 경우에 이제 저기 스루풋율은 42.4%로 1% 오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 비율하고 스루풋율하고 이렇게 이 상응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전망한 데에서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원가 회계로 의사결정되는 세계다 보니까 한 깎여도 25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255만 원,
한 10만 원 정도나 깎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45만 원에 그 판매 가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남는 게 478원 뿐이 안 된다. 47,800원.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 한 478억 원뿐이 안 남는다.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245만 원에 계약을 해서 이익을 더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좋다. 그 스루픈율 추가로 그 판매 가격을 요거는 이제 미리 그 1% 증가시킨 거를 반영한 거죠. 네, 반영한 건데 그러면 나머지 그 변수는 재고 회전율을 그 18.4회전까지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연간 그리고 2.4% 정도 증분하면은 매출액이 그 2조 5천억 5,664억 정도 돼서 영업이익이 그 883억 원. 물론 계획 대비보다는 적게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현실적인 어떤 예측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심이 2022년 말에 2조 한 5천억 정도 할 것이다 라는 제 예측이 이런 그 예측 게임을 해본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 연말 매출액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뭐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얼마가 될지 나중에 또 기회가 확인할 수 있으면은 오늘 그 예측한 거하고 비교해 봐서 유사하게 맞아 떨어졌다 한다면은 제 예측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은 그래도 써먹을 때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상 농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